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와 오래된 오크 식탁 위에 부드러운 금빛을 드리우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잔 앞에 앉아있던 나는 마치 무대 위 조명 아래에 갇힌 배우처럼 꼼짝없이 정지한 채로 있었고, 그 고요한 빛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긴장감이 방 안을 짓누르고 있었다. 남편 정민석은 말없이 거실과 주방 사이를 계속해서 오가며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에 짜증 섞인 발소리를 남겼다. 전날 밤의 언쟁은 끝난 지 오래였지만 그의 표정과 공기의 무게는 그 말다툼이 전혀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의 여동생 정연아가 또다시 긴급 상황이라며 나에게 개인 신용카드를 요구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알 수 있듯 그녀의 긴급 상황은 대부분 럭셔리 브랜드 지갑이나 해외 직구 쇼핑이었고 난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자 민석의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노골적으로 터졌다. 이제는 말뿐만 아니라 표정과 몸짓, 침묵까지도 협박처럼 느껴졌다. 나는 커피를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하고 타는 듯한 맛이 방 안의 공기와 묘하게 어울렸다. 그의 걸음걸이는 내 심장을 두드리는 망치처럼 느껴졌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지만 내 표정은 의연하게 유지하고자 애썼다. 민석의 눈길이 내 옆 얼굴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말없이 무언의 강요로 나의 마음을 꺾으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었다. 아니,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민석 씨,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을 꺼냈다. 우리 이 문제 이성적으로 이야기해요. 연아 씨의 소비 습관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계속 도와주는 건 오히려 그 아이한테 독이에요. 그는 걸음을 멈췄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두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보였다. 공정하지 않다고? 혜진아, 연아는 내 동생이야. 가족이잖아. 가족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외면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넌 형제가 없으니까 몰라. 가족이라는 게 뭔지, 책임이 뭔지. 그의 말은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형제가 없다고 해서 책임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책임은 우리 가정의 재정 안정이에요. 연아 씨 문제는 우리 자산을 계속 갉아먹고 있어요. 그 아이, 이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때예요. 그의 콧구멍이 벌렁거렸고 이마에는 핏줄이 불쑥불쑥 솟아올랐다. 잠깐, 아주 짧은 순간 그는 흔들리는 듯 보였다. 내가 말한 게 그에게 닿은 걸까? 나는 희망의 조각을 붙잡고 싶었다. 그러나 곧 그의 눈이 굳어졌다. 표정이 냉정하게 바뀌었고 목소리는 거의 속삭이듯 낮았지만 차디찼다. 넌 오늘 낮에 연아한테 카드를 줄 거야. 웃는 얼굴로. 알겠어. 나는 그 순간 내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감각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안 돼요. 그렇게는 못해요. 우린 연아 씨를 정말 도우려면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야 해요. 예산 짜는 걸 도와주든 재정 전문가와 연결시켜주든. 내 말은 거기서 끊겼다. 민석이 카운터에 있던 머그잔을 번개같이 낚아채더니 그대로 내 얼굴을 향해 던졌다. 순간 시간의 흐름이 느려졌다. 뜨거운 커피가 공중에서 곡선을 그리며 날아왔고 이어 뺨과 목을 스치는 고통이 밀려왔다. 화상의 열기가 번지며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얼굴을 감쌌다. 잔은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고 갈라진 조각들은 리놀륨 바닥을 따라 흩어졌다. 이 대가 치르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주방 벽을 울리며 메아리 쳤다. 연아가 곧 올 거니까 그 카드 안 주면 두고 봐. 너 지옥을 보게 될 거야.
그 말은 뜨거운 커피보다 더한 독이었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한때 사랑했던 그 남자, 나와 인생을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은 지금 내 앞에서 진짜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내가 사랑했던 건 이 사람이 아니었다. 손이 떨리는 채로 나는 키친타월을 들어 얼굴을 닦았다. 뺨은 불타는 듯했고 커피 냄새는 옷과 피부에 배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마음속 깊은 상처였다. 민석은 그대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문이 강하게 닫히는 소리에 벽에 걸린 액자가 흔들렸고 마치 이 집의 균열이 소리로 표현되는 듯했다. 나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끝에 맺힌 커피 방울이 바닥으로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작고 조용한 깨달음이 찾아왔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이곳은 이제 위협과 공포의 공간일 뿐이었다. 내가 살고 싶은 공간이 아닌 내가 벗어나야 할 감옥이었다.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은 채 나는 깨진 머그잔과 흘러내린 커피 자국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테이블 가장자리에서 떨어진 커피는 바닥에 조용히 고여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고 햇살에 반사된 잔 조각들은 마치 눈부신 비웃음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들은 단지 깨진 그릇이 아니라 정민석과 내가 함께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의 잔해 같았다. 아름답게 빛나던 순간들은 저마다 쪼개진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충격이 서서히 가시며 나를 꿰뚫는 하나의 자각이 찾아왔다. 이 집은 더 이상 나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한때 서로의 꿈과 사랑을 품었던 이 공간은 이제 감정적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벽에 걸린 액자, 주방 선반 위에 놓인 머그잔, 거실의 쿠션 하나하나까지도 더 이상 나를 보호하지 않았고 오히려 민석의 분노와 정연아의 끝없는 요구가 집 안 구석구석을 점령하고 있었다. 커피 얼룩이 묻은 블라우스는 불쾌하게 피부에 달라붙었고 나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주방을 둘러보니 수많은 기억들이 떠올랐다. 우리가 벽에 페인트 칠을 하다 서로에게 물감을 묻히며 깔깔 웃던 날들. 첫 추석 때 고기 양념을 망쳐놓고도 서로를 위로하던 밤. 아침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주말 여행 계획을 세우던 시간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기억이 새까맣게 그을린 것만 같았다. 웃음은 고함으로, 따뜻함은 냉랭함으로, 사랑은 도대체 무엇으로 바뀌어버린 걸까? 통제, 조작, 아니면 애초부터 환상이었을까? 나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욕실로 향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움찔했다. 오른쪽 뺨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있었고 커피에 댄 자국은 벌써 자극적인 통증을 전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찬물로 얼굴을 닦았다. 화끈거리는 감각과 함께 머릿속엔 질문들이 쉴 새 없이 맴돌았다. 민석의 동생에 대한 애착이 언제부터 이렇게 병적이 되었을까? 그리고 나는 언제부터 이 결혼에서 적이 되어버린 걸까? 처음에는 사랑이라 믿었고 가정이라 여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의 세계에서 배제된 존재가 되었다. 찬물로 적신 수건을 뺨에 올리며 그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나가. 그 한마디는 분노와 경멸로 뒤섞여 있었지만 어쩌면 그 말이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진실인지도 몰랐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떠나야 했다.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진짜 떠날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하지만 거울을 다시 바라본 나는 더는 머뭇거릴 수 없었다. 눈가에 맺힌 두려움과 상처가 말해주고 있었다. 선택의 여지는 없다는 걸. 이 집에 머물며 나 자신을 잃는 삶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정민석은 오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내 쪽에 나만의 선을 그어야 했다.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나는 침실로 가서 휴대폰을 꺼냈다.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연락처를 스크롤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대학 친구들, 직장 동료들, 오랜 지인들, 대부분은 내가 거절하거나 피했던 사람들이다. 민석의 통제와 내 끊임없는 변명은 결국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었고 나는 외톨이가 되어 있었다. 그러다 스크롤을 멈췄다. 서은서. 대학 시절 가장 가까웠던 친구,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었던 단 한 사람. 그녀의 이름을 보자마자 마음이 요동쳤다. 지난 수년간 그녀가 내게 던졌던 걱정과 조언, 그리고 내가 무시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죄책감이 목을 조이는 듯했지만 나는 주저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용서보다 더 중요한 건 도움을 청하는 용기였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고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자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이제는 피해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정민석의 감정 쓰레기통도 희생양도 될 수 없었다. 나의 삶, 나의 독립성, 나의 자존감을 되찾아야 할 때였다. 전화벨이 울릴수록 내 안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어떤 일이 닥치든 나는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맞설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타인의 요구에 내 가치를 저버리지 않겠다. 나를 희생하는 삶은 끝났다. 전화를 마치고 난 후 나는 1시간 넘게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있었고 아침에 있었던 일을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했다. 복도에 있는 오래된 괴종시계의 똑딱거림이 유난히 크게 들렸고 현실이 산산조각 난 순간들을 무자비하게 세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 거실을 둘러보았다. 액자 속 웃고 있는 우리, 커플 소파, 주방에서 찍은 기념사진. 이 모든 게 내게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이건 이제 우리의 집이 아니다. 나 혼자만의 전쟁터였다. 찰스턴 여행 중 들렀던 작은 앤티크 가게에서 함께 고른 가구들이 여전히 거실 곳곳에 놓여 있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설렘이었고 함께 무엇을 꾸미든 우리라는 단어로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 가구들은 결혼 생활에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본 조용한 목격자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에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이가 되어버린 걸까? 무의식 중에 커피 테이블 위를 향해 시선이 향했다. 신혼여행 중에 찍은 사진이 액자 속에 담겨 있었다. 사진 속 나는 베니스의 곤돌라 위에서 웃고 있었고 정민석은 셀카를 찍으려다 곤돌리에의 눈치를 보며 민망해했다. 그때 우리는 참 자유로웠고 세상에 두려운 게 없었다. 사랑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던 시절이었다. 그 액자를 집어드는 내 손끝에 물기가 닿았다. 울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천천히 사진을 엎어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더는 그 모습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이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감옥처럼 느껴졌다. 벽마다 박힌 못자국, 지나가는 바람결에 흔들리는 커튼조차도 더는 따뜻하지 않았다. 손을 뺨에 가져다 대자 아직 식지 않은 커피의 따가움이 전해졌다. 그 통증은 민석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얼마나 멀리 넘어섰는지를 나에게 되새기게 했다. 그건 분명히 마지막이었다. 더는 물러날 곳도 돌아갈 길도 없었다. 그렇게 결심이 들자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머릿속에서 어떤 단어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 떠나야 한다는 것. 그것은 잠깐의 휴식이 아닌 영원한 이별이어야 했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 문을 열었다. 손에 잡히는 첫 번째 여행 가방.
우리가 신혼여행을 위해 함께 샀던 파란색 삼소 나이트였다. 가방을 꺼내는 순간 위에서 몇 개의 신발 상자가 쏟아졌고 안에 담긴 잡동사니가 바닥에 흩어졌다. 나는 무릎을 꿇고 천천히 그것들을 정리했다. 그러다 한쪽에 굴러가 있던 작은 벨벳 상자가 눈에 띄었다. 상자를 열자 정민석이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줬던 진주 귀걸이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며 이 귀걸이를 건넸는지 몇 달 동안 용돈을 아껴 마련했다던 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잠시 망설였다. 이건 버리고 가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건 내 것이다. 나의 추억이 아니라 나의 몫이다. 그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어떤 조각도 소유할 수 없다. 나는 귀걸이를 조용히 가방 안에 넣었다. 그 뒤로는 빠르게 움직였다. 몇 벌의 옷과 생필품을 가방에 쓸어 담으며 손은 떨렸지만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다. 마치 오래도록 끼어있던 안개가 거짓말처럼 거친 기분이었다. 나는 방들을 하나하나 돌며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구분했다. 엄마 아빠가 살아계실 때 주셨던 손편지들, 대학 시절 내가 직접 만든 노트북 파우치, 그리고 오랫동안 쓰지 않았지만 버릴 수 없었던 낡은 킬트 이불까지. 하나하나를 챙기며 나는 내 안에 묻혀있던 나를 되찾고 있었다. 주방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잠시 멈칫했다. 냉장고 위 수납장. 그 위에는 요리책 더미 뒤에 숨겨둔 자물쇠 금고가 있었다. 손을 뻗어 상자를 꺼내 조합키를 어머니의 생일로 돌리자 똑딱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다. 그 안에는 내가 수년 동안 비상시에 대비해 숨겨두었던 현금이 고이 들어있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다시 시작하기엔 충분한 금액이었다. 나는 현금을 지갑에 넣고 문득 전자레인지 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 거울 속 여자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눈가는 눈물로 부어 있었고 오른쪽 뺨에는 커피에 데인 자국이 짙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달랐다. 오랜 시간 동안 보지 못했던 단단함, 더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과거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렸다. 민석의 짜증을 직장 스트레스로 합리화했던 나, 정연아에게 휘둘리는 그를 이해하려 했던 나, 그를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면 언젠가는 예전의 민석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던 내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는 내가 만들어낸 환상, 나의 희망과 기대가 투영된 허상일 뿐이었다. 나는 서재로 향해 중요한 서류들을 모았다.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은행명세서, 건강보험 서류, 그리고 결혼증명서를 발견했다. 잠시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것이라는 서약이 적혀 있었다. 얼마나 공허한 문장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나는 몸으로 체험하고 있었다. 나는 펜을 꺼내 정민석과 내 이름 사이에 굵고 검은 선을 그었다.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내게는 선언이었다. 이 결혼은 끝났다. 그리고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나의 삶을. 충동적으로 꺼낸 펜으로 결혼증명서 위에 이름들의 굵고 짙은 선을 그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한 줄이 내게는 감정적 해방과도 같았다. 나는 오랜 시간 내 이름을 잃고 살아왔다. 정민석의 아내라는 호칭에 묻혀 강혜진이라는 사람은 점점 지워졌고 오늘 그 존재를 다시 선명하게 되찾는 기분이었다. 이 결혼은 내게서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갔다. 내 꿈, 내 인간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누구를 위해서도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차 트렁크에 마지막 가방을 넣고 나서 현관 앞에 서서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6해를 함께 보낸 공간이었다. 매일같이 거실에 커튼을 열며 아침을 맞았고 퇴근 후엔 부엌에서 서로의 하루를 나누던 장소. 그 모든 따뜻한 기억들이 지금은 쓰디쓴 배신감과 함께 내 가슴을 죄고 있었다. 나는 문 앞에서 메모를 쓸까 고민했다. 그에게 내가 왜 떠나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 설명해야 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민석은 이미 선택했었다. 그가 커피 머그잔을 집어 던지던 순간 그는 마지막 선을 넘었고 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포기했다.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조수석 문을 열었다. 운전석에 앉아 시트에 몸을 맡기니 묵직한 긴장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아주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마음속에서 움트고 있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선택하는 첫걸음이었다. 차키를 돌리는 순간 민석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연하가 오면 웃으면서 카드 줘. 그의 세상에서 내 희생은 당연했다. 내 감정, 내 건강, 그리고 이제 내 재정까지. 나의 편안함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 사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아리게 했다. 나는 익숙한 우리 동네 골목을 지나쳤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뚜렷한 목적지는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목적 없는 운전은 점점 생각의 늪으로 나를 이끌었다. 나는 어디에서 지낼 수 있을까? 일을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5의 나이에 다시 삶을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민석의 분노와 정연아의 집요한 요구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이 불확실함이었다. 그러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상상을 하는 순간 그 모든 불안조차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용기가 생겼다. 1시간쯤 흘렀을까? 아무 계획 없이 운전하던 나는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평소 민석이라면 절대 들르지 않을 법한 작고 허름한 식당 앞에 차를 댔다. 간판 불빛은 희미했지만 안에서는 커피와 구운 베이컨 냄새가 진하게 퍼져나왔다. 그날 처음으로 배가 고프다는 것을 실감했다. 나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구석진 부스에 앉았고 커피 한 잔을 주문한 뒤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넘기며 믿고 기대도 되는 이름을 찾았다. 그리고 결국 화면 속에서 서은서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1년 넘게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던 사이였다. 내가 점점 연락을 피했고 그녀는 몇 번의 문자를 남긴 뒤 조용히 물러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서는 언제나 내게 진심이었던 사람이다. 그녀는 내가 민석에 대해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을 때 가장 먼저 이상하다고 말해준 유일한 친구였다. 그리고 내가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조차도 그녀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손가락이 이름 위를 맴돌다 멈췄다. 망설였다. 혹시 그녀가 내 전화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면? 혹은 내가 과민 반응했다고 말하면? 하지만 그 순간 정민석의 분노에 일그러진 얼굴과 머그잔이 내 얼굴을 향해 날아오던 장면이 떠올랐다. 다시는 그런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결심하고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울리는 동안 심장이 요동쳤고 나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3번째 신호음이 울릴 즈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혜진아, 무슨 일이야? 괜찮아? 그 순간 나는 무너져 내렸다. 목을 타고 올라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식당 안 조용한 공간 속에서 나는 엉엉 울며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석과의 싸움, 날아든 커피, 급박하게 집을 나온 그 순간까지. 은서는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었다. 가끔씩 세상에
하는 낮은 분노의 탄식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내가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전화기 너머로 고요한 침묵이 흘렀고 이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혜진아, 그런 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근데 정말 잘했어. 넌 옳은 선택을 한 거야. 그 말은 내 안에 꽁꽁 얼어있던 얼음을 녹이는 따뜻한 바람 같았다. 그동안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과 기억들을 스스로 의심해왔다. 혹시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그렇게 자책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내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 한마디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다. 은서는 바로 내일 오전 가정폭력 및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녀가 가르치던 학교 동문이 언니로 여성 피해자들을 많이 도와온 경험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리고 은서는 주저없이 말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손님방 있어. 애들도 이모 보고 싶어 할 거야. 나는 무언가 얘기하려 했지만 그녀가 먼저 잘랐다. 가족이 뭐 별건 줄 알아? 어려울 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지.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 좀 줘. 그동안 내가 내 연락 피한 것도 이해하니까. 통화가 끝날 무렵 나는 처음으로 진짜 의지할 수 있는 어깨 하나가 생긴 듯한 기분이었다. 너무 오랜 시간 홀로 싸우며 내 존재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던 나날들 사이에서 이 한 통의 전화는 어쩌면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었는지도 모른다. 전화기를 내려놓았을 때 나는 생각보다 더 강해진 나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다. 서운서의 집 앞에 차를 세우면서 안도감과 불안함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다. 잘 정돈된 잔디밭과 화사한 꽃들로 꾸며진 소박한 2층 집은 민석과 함께 살던 차갑고 완벽주의적인 집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나는 잠시 차 안에 앉아 용기를 모았다. 혹시 은서가 마음을 바꿨다면? 남편인 박태진이 내가 머무는 걸 불편해한다면? 그런 생각들이 스쳐갔지만 망설일 틈도 없이 현관문이 열리며 은서가 급히 뛰어나왔다. 그녀는 예전 그대로였다. 곱슬거리는 밝은 갈색 머리칼이 흩날리고 따뜻하고 투명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주저없이 나를 꼭 안아주었다. 혜진아, 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녀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 포옹 속에서 나는 무너졌다. 수년간 억눌렀던 두려움과 분노, 슬픔이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나왔다. 나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속에 오열했고 은서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넌 안전해. 우리가 널 지켜줄 거야. 눈물을 닦고 나서야 나는 현관 앞에 서 있던 박태진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환영해요. 혜진 씨 커피 준비돼 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집안은 생기 넘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장난감이 거실 바닥을 수놓았고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과 다채로운 예술작품이 걸려 있었다. 민석이 집안을 항상 병원처럼 깨끗하게 유지하길 고집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그 차이조차 내게는 숨 쉴 공간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부엌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커피잔을 손에 쥐고 있을 때 은서의 아이들인 하린과 주한이 조심스레 문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다. 7살인 하린이는 예전에도 몇 번 봤던 나를 기억했는지 밝은 미소로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내 살배기 주한이는 수줍게 여동생 뒤에 숨어 있다가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혜진 이모, 우리랑 같이 있어줄 거예요? 손님 방에서 자도 돼요? 하린의 순수한 물음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이런 사소한 따뜻함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은 몰랐다. 오늘 밤은 아니고
곧 다시 올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마음 어딘가엔 벌써 이 가족의 품에 기대고 싶다는 갈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태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가주었고 우리는 다시 부엌에 마주 앉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고마워. 은서야. 내가 없었으면 지금쯤 나 어디에 있었을지 모르겠어. 은서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이게 친구라는 거잖아. 이제 다음 걸음부터 하나씩 함께 찾아보자. 그녀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석과의 관계, 처음엔 좋았던 시간들, 그 후 점점 무너져갔던 순간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나를 잃어갔는지. 은서는 한마디의 비난도 없이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다. 나는 미안함과 후회에 휩싸여 말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그 사람을 믿고 계속 기다리고 이런 상황까지 올 줄 몰랐어. 은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바보가 아니야. 넌 지금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어. 그게 중요해. 그녀는 이미 다음날 오전에 변호사 친구인 한사라와의 상담 일정을 잡아두었다고 했다. 사라는 이런 사건을 전문으로 맡아온 변호사야. 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녀는 설명하며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유로운 감정도 느껴졌다. 수년간 반복됐던 희망과 실망의 순환에서 나는 이제 드디어 탈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문득 내 일자리를 떠올렸다. 그럼 일은 어떡하지?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작가가 되려던 꿈은 포기했고 민석이 권해서 구립도서관에서 시간제 사서로만 일하고 있었어. 은서의 눈빛이 반짝였다. 혹시 내 사촌 매건 기억해? 그 친구가 지금 시내에서 책나무 서점이라는 독립서점을 운영하는데 얼마 전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빛이 어딘가에서 다가오고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나의 이야기는 다시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젠 내가 주인공이다. 책과 종이, 잉크 냄새로 가득한 책나무 서점에서 일하게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민석이 끊임없이 강요했던 차가운 기업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오히려 나에게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저녁이 되자 은서와 나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하나씩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법률 상담 일정, 연락해야 할 기관, 새로 마련해야 할 물품들, 그리고 해야 할 행정적 절차들까지. 모든 게 벅차긴 했지만 적어도 계획이 있다는 사실은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통제감과 안정감을 안겨주었다. 아, 깜빡할 뻔했네. 은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른 방에서 작은 쇼핑백 하나를 들고 나왔다. 안에는 새 휴대전화가 들어있었다. 오늘 오후에 받아놨어. 선불폰이라 민석이 추적도 못하고 기록도 남지 않을 거야. 앞으로는 이걸로만 연락해. 그녀의 말에 목이 꽉 막힌 듯한 감정이 올라왔다. 그저 작은 물건 하나였지만 거기에 담긴 진심이 너무 커서 나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말했다. 정말 고마워. 우리는 밤이 깊도록 계획을 정리했고 은서는 내가 게스트룸에서 하룻밤은 반드시 자고 가야 한다며 고집했다. 이젠 안전한 공간이 필요해. 내일 호텔 가서 정리해도 돼.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다정한 말에 나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낯설지만 따뜻한 침대 위에 누워 조용한 가정집의 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민석이 지금쯤 나의 부재를 알아차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걱정할까? 아니면 분노할까? 그러나 곧바로 며칠 전 집에 나타났던 마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혼란과 충격 속에서도 나는 희미한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날아들던 머그잔과 그 뒤에 담긴 민석의 시선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이건 단순히 도망치는 게 아니었다. 내 삶, 내 이름, 내 미래를 되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며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 미래에 대해 상상해 보았다. 민석의 아내라는 정체성이 아닌 온전히 나로서 살아가는 삶. 나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다음 날 아침, 커피 냄새보다 먼저 눈을 떴다. 침대에서 한동안 평화로움을 누리며 누워있다가 곧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간단한 샤워를 마치고 은서의 가족과 함께 아침 식탁에 앉았다. 아이들은 오늘 유치원에서 할 활동에 대해 제잘거렸고 태진은 잼 바른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며 할인에게 숙제 이야기를 물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가슴이 저릿해졌다. 가족이란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 게 아닐까? 사라 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 나설 준비를 하면서 내 안엔 긴장과 결심이 교차했다.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진 않을 것이다. 민석은 결코 순순히 나를 놓아주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의 나는 나를 지지해주는 은서와 그 가족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도 버틸 수 있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희망이라는 단어가 다시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춘 나는 새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한참 망설이다가 짧은 메시지를 썼다. 나는 안전해. 돌아가지 않을 거야. 제발 연락하지 마. 변호사를 통해 연락할 거야.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직전까지 손가락이 머뭇거렸지만 머그잔을 던지던 민석의 눈빛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망설임이 사라졌다. 이것은 단지 나쁜 상황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건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시작이었다. 나는 손가락을 눌렀다. 차로 걸어나가는 길, 어깨에 얹어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내려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여전히 앞길은 불확실했지만 이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였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준비됐어? 은서가 운전석에 앉으며 물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준비됐어. 그녀는 조용히 웃었고 우리는 함께 진입로를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갔다. 사라 대처 법률사무소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차갑고 멀게만 느껴질 줄 알았던 공간은 오히려 따뜻하고 나를 환영하는 분위기로 가득했다. 이것이 진짜 시작이었다. 진짜 내 인생을 위한 첫걸음. 사라 변호사 사무실의 대기실은 화사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구석에 놓인 화분들과 벽을 장식한 추상화는 보기만 해도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했다. 은서와 나란히 앉아 조용히 기다리던 중 나는 한 그림 앞에서 한참을 눈 떼지 못했다. 격렬하게 휘갈겨진 붓자국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듯한 붉은 곡선. 이건 분노이자 치유, 어쩌면 나 자신의 내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무렵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혜진 씨, 안으로 들어오시죠. 마주한 여성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짙은 갈색 눈빛에는 놀라울 만큼의 온기가 있었다. 사라 변호사입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내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며 멍 자국을 확인했다. 은서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괜찮아요. 말할 준비는 됐어요. 사라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강혜진 씨, 지금까지 겪으신 일은 명백한 학대입니다. 흔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당신은 스스로의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을 내디드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미래를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그날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 상담을 이어갔다. 사라는 남편인 민석의 폭력성과 재정 통제를 근거로 협의 불가 이혼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곧바로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을 하고 위자료 청구와 주거권 확보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공동으로 소유하셨던 집도 현재 정황상 혜진 씨 단독 사용권을 일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설명에 마음이 뒤숭숭해졌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이라는 공간이 더는 안식처가 아니었지만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은 분명했다. 내가 망설이며 말했다. 한 가지 더요. 민석의 여동생, 마리. 그녀가 제 카드와 계좌 정보를 알고 있고 그날 집에도 왔었어요. 민석이 직접 카드 받으러 오겠다고 했다고 들었어요. 사라는 표정을 굳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부분도 다뤄야 합니다. 재정적 학대도 심각한 폭력의 형태예요. 자산을 모두 재점검하고 신용을 보호하는 절차부터 시작합시다. 상담이 끝날 무렵 내 안엔 여전히 공포와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용기가 움트고 있었다. 사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혜진 씨, 이 일은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신은 이미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일 필요는 없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처음으로 나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품었다. 은서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식탁 위에 자료를 펼쳐놓고 사라가 알려준 단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건 거의 작전이야. 은서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중요한 서류들 모으고 계정 비밀번호 전부 바꾸고 증거자료들 정리하자. 그리고 옷이랑 생필품도 새로 준비해야 해. 나는 그 모든 것이 너무 벅차게 느껴졌지만 그녀의 든든한 시선에 다시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은서야. 그녀는 손을 뻗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게 친구잖아. 그리고 사실 나는 민석이 예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이제야 내가 벗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그날 오후 내내 우리는 전화하고 이메일을 보내며 조치들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겼다. 공동 신용카드 해지, 각종 계정 비밀번호 변경, 새로운 이메일 계정 생성. 모든 과정을 거칠 때마다 나는 점점 더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저녁 무렵 은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매건이야. 기억하지? 코지코너 서점. 지금 사람을 찾고 있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지금이 기회야. 뭐라고 할래?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 진짜 해볼 거야. 그날 밤 다시 게스트룸 침대에 누워있던 나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수백 가지 생각으로 소용돌이쳤다. 민석은 지금 나를 찾고 있을까? 아니면 분노로 폭발했을까? 마리는 빈집에 도착해서 얼마나 놀랐을까? 하지만 그 모든 질문들 속에서도 하나의 확신이 있었다. 나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한 것이다. 드디어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자유라는 감정은 낯설고도 묘하게 위안이 되었다. 죄책감의 그림자가 따라붙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것은 해방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긴장된 에너지가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정은서는 내게 인터뷰용 복장을 골라주며 블라우스에 무릎 길이 스커트를 매치해줬다. 단정하면서도 진심이 느껴지는 차림이었다. 코지코너 서점에 들어선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빽빽하게 채워진 책들, 은은하게 퍼지는 종이와 잉크의 냄새, 아늑한 조명 아래 조용히 흐르는 음악. 이곳은 마치 오래전 꿈꾸던 세상이었다. 은서의 사촌 매거는 첫인상부터 강렬했다. 짧은 단발머리에 다정한 눈매, 웃을 때마다 번지는 기분 좋은 에너지. 잠시 책과 나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서가 말해줬어요.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라던데. 순간 망설였다.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매건이 따뜻한 시선은 마치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듯했고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남편에게서 도망치는 중이에요. 새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인생을 다시 쓸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건 가능해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안전하고 유연한 일자리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책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꽤 괜찮지 않나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매건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어때요? 손에 들린 새 직원 핸드북을 바라보며 서점을 나설 때 오랜만에 희망이 솟구쳤다.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손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평온은 길지 않았다. 은서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주방에서 불안한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다가가며 물었고 은서는 말없이 내게 휴대폰을 건넸다. 화면엔 서민석의 메시지가 연이어 떠 있었다. 어딨는지 안다. 정은서가 숨기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이어진 말은 분노와 위협으로 가득했다. 오늘 밤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직접 데리러 갈 거다. 순간 눈앞이 흐려지고 무릎이 힘을 잃었다. 의자에 앉자 은서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여기 있는 거 절대 알 수 없어. 하지만 나는 안다. 민석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집착하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다. 그가 은서의 가족을 괴롭히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접근 금지 신청. 얼마나 빨리 처리될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은서는 곧장 살아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나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지난 며칠 동안의 모든 일들을 되짚었다. 은서와 재회했고 사라를 만났고 서점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 이젠 여기까지 왔다. 민석이 나를 다시 끌고 돌아가는 일 따위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 불현듯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떠올랐다. 위험했고 어쩌면 약간은 냉정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석의 끝없는 통제와 협박을 끝내려면 이 정도는 필요했다. 전화를 마친 은서에게 나는 조용히 말했다. 방법이 있어. 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해.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역시 넌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 남은 하루는 바쁘게 흘러갔다.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고 필요한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갔다.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움직일 때마다 마음 한켠에 이상한 평온이 자리 잡았다. 다음에 어떤 일이 닥치든 이제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스스로의 삶을 되찾기 위해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정은서의 거실에는 길고 얇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나는 창가에 앉아 도로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곧 서민석이 나타날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준비돼 있었다. 그동안 그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나 자신을 위해 싸울 것이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함처럼 공기는 긴장으로 무거웠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마주할 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스스로 이 상황을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뒤섞인 하늘 아래로 진입로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커튼 틈 사이로 눈을 돌리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서민석의 검은색 아우디, 조수석에는 분명히 서은경이 타고 있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나는 다가올 순간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드디어 진실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아싸. 나는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소파에 앉아있는 은서에게 말했다.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내 손을 한번 더 꼭 쥐었다. 기억해, 내 곁엔 우리가 있어. 그 한마디가 큰 용기를 줬다. 창밖으로 그들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민석은 전형적인 힘의 상징인 짙은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은경은 마치 가족 문제보단 고급 바에 갈 준비를 한 것처럼 보였다. 고급스러운 원피스, 뾰족한 하이힐.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오만이 엉켜 있었고 저녁 공기를 가르며 은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저 여자가 그렇게 도망칠 줄은 몰랐어.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민석은 묵묵히 턱을 들어 올린 채 초인종을 눌렀다. 그 순간 차인벨 소리가 거실을 울렸고 모든 감정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다. 정은서가 문으로 걸어가며 중립적인 어조로 말했다. 대화만 하세요. 예의는 지켜주세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다가오자 손바닥에 땀이 맺혔지만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모든 말과 움직임은 계획된 대로 이어져야 했다. 민석이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눈이 나를 찾았다. 잠깐 그의 얼굴에 안도감 같은 감정이 스쳤지만 곧바로 분노로 뒤바뀌었다. 혜진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났어. 은경이 숨을 들이켰고 민석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냥 떠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넌 책임이 있어. 가족이라는 의무가 있다고. 나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책임. 그럼 내가 당신의 주먹을 피하지 못했던 날들도 책임이야? 당신 여동생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신용카드를 넘겨야 했던 것도? 당신은 우리 결혼보다 서은경의 기분을 더 중요하게 여겼잖아. 은경이 앞으로 나서며 쏘아붙였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민석 오빠는 항상 널 위해 뭐든 했어. 그 순간 정은서가 끼어들며 날카롭게 말했다. 은경아, 이건 혜진과 민석이 풀어야 할 일이야. 더 이상 개입하지 마. 민석은 정은서를 노려보며 손에 힘을 주었고 나는 그 손이 언젠가 내게 가해졌던 고통을 떠올렸다. 그 손, 함부로 올리지 마.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 손으로 커피잔을 내 머리에 던졌을 때도 가족이라고 불렀던가? 잠시 그의 얼굴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이내 감정을 가다듬었다. 지금 감정이 격해서 그런 거야. 집에 돌아가면 얘기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민석, 난 돌아가지 않아. 이제 끝이야. 내 결정은 번복되지 않아. 그는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내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오늘 이 대면은 내게 필요한 마지막 조각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강혜진이 아니었다. 나는 지금 나의 삶을 되찾고 있는 중이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만든 걸 그렇게 무너뜨리게 놔두진 않을 거야. 서민석이 다가올수록 잠깐의 두려움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가 더 가까이 오기 전 낯선 남성의 단호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그만하시죠, 서민석 씨. 모두의 시선이 현관으로 향했다. 문간에 선 남자는 깔끔하게 정돈된 정장, 날카로운 눈빛, 단정한 자세로 모든 면에서 전문적인 기운을 풍겼다. 누구시죠? 민석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 남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거실로 들어섰다. 저는 강혜진 씨의 법률 대리인 정대진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제 의뢰인에게서 물러나시길 권고드립니다. 민석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고 곧 의심으로 눈이 가늘어졌다. 변호사라고요? 혜진, 이게 대체 뭐야?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그의 존재감에 다시금 용기를 얻었다. 정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강혜진 씨는 귀하와의 이혼 절차를 위해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의사소통은 저를 통해 진행해 주십시오. 이건 말도 안 돼. 민석은 말문이 막혀 헛웃음을 지었다. 혜진, 우리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 먼저 나랑 대화를 했어야지. 정 변호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응수했다. 서 씨가 강 씨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던졌을 때 이미 그 대화는 끝났다고 봅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사고였어. 사고는 반복되지 않죠. 저는 당신의 변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은경이 불쑥 끼어들었다. 그럼 나는요? 내가 필요한 건 어떡할 건데? 정 변호사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강혜진 씨의 재정과 자산은 이제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귀하가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더 이상 의미 없습니다. 은경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지만 이번엔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민석은 다시 태도를 바꾸며 으르렁거렸다. 너 그냥 떠나도 된다고 생각해?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모든 걸 줬는데. 내 안의 분노가 점점 차올랐다. 당신이 내게 준 거? 내 꿈과 인간관계, 나 자신을 포기하게 한 그 모든 걸 감옥처럼 가둬놓은 게 선물이라고 생각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금이었어. 민석은 한 발짝 물러섰고 그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금세 이를 악물고 말했다. 좋아.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봐. 난 이 싸움을 끝까지 할 거야. 넌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정 변호사는 민석 앞에 섰다. 강혜진 씨는 귀하의 지속적인 학대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게 드러나길 원하신다면 우리도 기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석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 정 변호사가 딱 잘라 말했다. 이 대화는 여기서 끝내시죠. 곧 서류가 전달될 겁니다. 그때까지 제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민석은 더 말하고 싶어 보였지만 정 변호사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느낀 듯 멈칫했다. 분노와 억눌린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혜진아,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가 나가자마자 은서가 다가와 날 안았다. 잘했어, 혜진아. 정말 잘했어.
그녀의 속삭임이 내 안의 불안을 진정시켜줬다. 정 변호사는 목을 가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학대자와 맞서는 일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걸 해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나는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진심으로요. 이제 나는 더는 도망치지 않는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이긴다. 당신 혼자서는 이 모든 걸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정대진 변호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첫발을 내디드셨어요. 나머지는 함께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고개를 숙였고 나는 소파에 앉은 채 조금 전 벌어진 일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려 애썼다. 몇 날 며칠을 두려움 속에서 그리던 대면은 끝났고 나는 살아남았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나는 내 자리를 지켜냈다. 정은서가 옆에 앉으며 조심스레 물었다. 기분이 어때? 따뜻한 유자차 한 모금을 넘기며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대답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 안도감, 두려움.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느낌이 들어. 은서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그리고 너 혼자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모두 옆에 있어. 긴장 속에서 끓어오르던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그제야 몸과 마음의 무게가 어깨 위에 그대로 얹혀졌다. 수치심, 분노, 외로움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지만 그 사이 어딘가 작은 불꽃 하나가 심장 깊숙한 곳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다. 아주 오랜만에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었다. 그날 저녁, 은서와 함께 거실 창밖으로 사라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민석과의 대면 이후 몇 주간은 서류 작업, 법률 상담, 감정 기복으로 정신없이 흘러갔다. 매일이 새롭고 낯설었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나만의 작은 승리를 하나씩 쌓아갔다. 악몽 없이 푹 잔 첫날, 죄책감 없이 웃은 날, 민석을 떠올리지 않은 하루. 이 모든 것이 내게는 중요한 이정표였다. 은서는 내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가족과 함께 지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당연한 거야. 그게 바로 진짜 친구가 하는 일이니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 애들도 널 엄청 좋아하잖아. 사실이었다. 엠마랑 준호는 어느새 나를 이모라고 부르며 게임과 이야기에 빠뜨리곤 했다. 그들의 순수하고 조건 없는 애정은 부서진 내 자아를 조금씩 다시 끌어올리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서점, 코지코너는 나에게 두 번째 집이자 마음의 피난처가 되었다. 메가는 언제나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는 상사였다. 힘들 땐 책을 정리하는 게 최고야. 그녀는 웃으며 말하곤 했다. 책을 진열하고 독자에게 제목을 추천하고 이야기 속에 빠져드는 조용한 리듬은 현실의 소음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매대를 정리하다가 익숙한 제목에 손이 멈췄다. 에드나 폰텔리에의 깨어남이었다. 대학 시절 내 삶에 강한 인상을 남긴 작품. 충동적으로 책을 꺼내 들고 몇 페이지를 넘기다 어느새 숨을 죽이고 몰입하고 있었다. 에드나가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해 나가는 그 길, 남편도, 자녀도 아닌 나를 위한 존재 선언.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 문장에서 숨이 멎는 듯한 울림이 밀려왔다. 메간이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녀는 말없이 손수건을 건네주며 옆에서 같이 있어 주었다. 감정이 진정되자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책은 우리가 필요할 때 먼저 다가와 주기도 해요. 아마 이게 혜진 씨의 순간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은 근무가 끝난 뒤에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은서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민석과의 결혼 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잃어왔는지를 또렷이 마주하게 되었다. 나의 시간, 감정, 열정, 그리고 나라는 사람 자체. 그러나 이제는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조금씩, 한 걸음씩. 그리고 그것이 진짜 시작이었다. 내가 썼던 글, 떠나고 싶었던 여행, 좋아하던 음식들까지 모두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버려졌다. 그가 원하는 아내가 되기 위해 나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갔다. 하지만 그날 아침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뚜렷한 목적의식과 함께 눈을 떴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노트북을 여행 가방 바닥에서 꺼내 책상에 앉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첫 문장은 거칠고 정돈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내 것이었다. 나는 결혼 생활에서 잃어버린 나 자신에 대해 자존감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 썼다. 그 글은 예쁘지도 않고 완성되지도 않았지만 진실했다. 며칠이 몇 주로 바뀌었고 나는 점점 새로 정돈된 일상에 스며들었다. 아침엔 글을 쓰고 감정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낮에는 코지코너 서점에 가서 책과 사람들 사이에서 평온함을 되찾았다. 저녁에는 정은서와 그녀의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거나 혼자 오래전 버렸던 취미를 다시 꺼내보곤 했다. 정대진 변호사는 이혼 진행 상황을 꾸준히 공유해 주었다. 서민석은 예상대로 모든 단계에서 법적 저항을 펼쳤지만 대진 씨의 조언과 수집된 증거들 덕분에 나는 전보다 훨씬 담담했다. 물론 매번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불안과 안도감이 교차했지만 분명히 나는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2달쯤 지난 어느 토요일, 은서는 나에게 요가 수업을 권했다. 한 번만 가봐. 내 몸이랑 마음, 둘 다 연결될 수 있을 거야. 망설였지만 시도해보기로 했다. 요가 스튜디오는 따뜻하고 아늑했으며 은은한 라벤더 향이 마음을 안정시켰다. 첫 동작부터 몸은 뻣뻣하고 숨도 가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이 서서히 풀렸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내 몸이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은 무게를 짊어졌는지를 깨달았다. 수업의 마지막, 사바사나 자세로 바닥에 누워있을 때 강사의 목소리가 잔잔히 퍼졌다.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들이 내 안을 파고들며 울림을 남겼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그 말들을 믿기 시작했다. 아주 오랜만에. 수업이 끝난 후 얼굴은 달아오르고 근육은 아팠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강사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눈으로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날 밤 나는 민석에 대한 꿈을 꾸었다. 그는 늘 그랬듯이 소리치고 있었지만 꿈속에서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마치 소리 없는 영화처럼 그의 입만 움직였다. 깜짝 놀랐겠을 때 가슴이 뛰고 있었지만 문득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다. 처음으로 그의 분노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의 감정에 책임을 느끼지 않았고 그가 된 사람에 대해 안타깝게 여겼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서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혜진아, 나 이제 너가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된 것 같아. 무슨 뜻이야? 나는 물었다. 이제 너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우리가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그 말은 내 마음을 설레게 하면서도 동시에 두렵게 했다. 내가 정말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깊이 생각할수록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곧 나는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위치, 월세, 주변 환경, 모든 것이 낯설고 복잡했지만 은서의 도움과 나 스스로 쌓아온 용기로 결국 서점 근처에 작고 아담한 원룸을 계약할 수 있었다. 넓지 않았지만 내 것이었다. 이사날, 은서와 톰, 엠마와 준호까지 모두 도와주기 위해 달려와 주었다. 짐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함께 웃고 움직이고 조립하며 집이 점점 나만의 공간으로 변해갔다. 저녁이 되자 따뜻한 국 한 그릇과 김치전으로 작은 집들이를 마쳤고 방 안에 고요가 찾아왔을 때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가 모두 거실 바닥에 앉아 피자를 나누며 웃고 있을 때면 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진짜 가족이 되어주었다는 사실에 한없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정은서, 정대진, 그리고 엠마와 준호까지. 피곤한 하루였지만 그 웃음 속에 지난 몇 년의 외로움과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렸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후 나는 이제 내 것이 된 아파트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었다. 중고 가구들과 예전 민석과의 삶에서 간신히 건져낸 몇 안 되는 물건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새로 산 작은 장식품들과 조명이 서로 어색하지 않게 어우러져 이 공간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도심의 불빛은 내면의 어둠을 조금씩 밝히는 듯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미래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 당장의 이혼 절차나 생활 적응이 아닌 더 먼 미래, 진짜 나로 살아갈 다음 장에 대해 말이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걸까?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강혜진이라는 사람으로서. 그 순간 문득 외할머니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내 이야기는 내가 써야 해. 남한테 맡기지 마라. 지금까지 나는 에릭, 그의 가족, 그리고 주변의 기대에 나의 이야기를 넘겨줬다. 하지만 이제 그 펜은 내 손에 있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만 그리워했던 꿈, 나만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소망이 다시 떠올랐다. 지금이 그 시작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나는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흰 화면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그 속에 내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설레기까지 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첫 줄을 적기 시작했다. 제1장 깨어남. 문장을 완성해 나가면서 내 마음속에 평온이 밀려왔다. 여전히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했고 민석과의 이혼이 완전히 정리된 것도 아니었으며 지나온 시간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날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다. 괜찮아질 거야. 아니, 이제부터는 진짜로 잘 살아갈 거야. 그건 단지 인생의 새로운 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책이었다. 그리고 그 책의 첫 페이지를 지금 막 쓰기 시작한 셈이었다.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 불확실성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다. 몇 년 동안 묶여있던 나라는 존재가 이제야 진짜로 살아 숨쉬기 시작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키보드를 두드리다 보니 어느새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몸을 쭉 펴며 기지개를 켜고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아직도 따뜻한 공기가 남아있는 머그잔에 커피를 채우고 창가에 다시 서서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분홍빛과 금빛이 뒤섞인 여명 아래 나는 조용히 커피잔을 들어올리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새로운 시작에 건배.
다시 찾은 나의 힘, 그리고 아직 쓰이지 않은 모든 가능성에게